여기 있는 건 인텔의 최신 i5 프로세서입니다. 사실 i5는 인텔에 있어서 제게는 좀 굉장한 것일 겁니다. 지금은 코어 울트라 524K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최고의 i5입니다. 그리고 알아요? i5는 요즘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i5 245K가 14600K에 비해 얼마나 좋을까요? 인텔의 14세대 마지막 세대니까요. AMD V7800X3D 현재 출시된 최고의 게이밍 CPU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게이밍 벤치마크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면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크리에이터에게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그리고 지난 세대에서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알아보죠.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은 세계 최초의 곡선 L자형 아몰레드 화면을 탑재한 CPU 쿨러인 페이스 파노라마에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냉각 성능도 놀랍습니다. 이 정확한 쿨러로 인텔 코어 울트라 9285K를 오버클럭하는 방법을 담은 비디오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냉각 성능을 최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파노라마로 직접 시도하고 냉각 성능을 확인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리젠 9000 샘플을 얻기 위해 AMD와 협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자면 AMD는 내부적으로는 약간 빠르게 일합니다. 아니면 AMD가 인텔만큼 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일부 채널이 인텔 편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AMD 샘플이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AMD CPU는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 인텔 CPU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AMD 리젠 9000 샘플을 좀 가져와서 실제로 천중에게 선보일 수 있을까요? 9000은 코어 울트라에 비해 얼마나 좋은가요? 좋아요. 이제 사양 비교를 하겠습니다. 가끔은 약간 지루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어디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대 터보 주파수가 100MHz 낮아졌습니다. 또한 낮아진 것은 스레드입니다. 이제 14코어 14스레드 CPU가 있는데 이는 AP 코어와 6코어입니다. P코어는 더 이상 멀티스레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주파수를 살펴보면 14600K의 3.5GHz에서 4.2GHz로 사양면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700MHz가 향상되었습니다. 이 코어 기본 주파수를 살펴보면 실제로 2.6GHz에서 3.6GHz로 1GHz가 향상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벤치마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코어는 인텔이 대부분의 성능을 얻은 실제 핵심 요소입니다. 또 다른 변화점은 PCIe 레인입니다. 이제 20개가 아니라 24개의 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AMD와 맞먹습니다. 더 이상 DDR4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시 크기도 늘렸습니다. 최대 터보 전력은 대략 125W 기반입니다. 그리고 터보는 인텔에 따르면 159입니다. 하지만 잠깐 사이에 약간 다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일급포도 개선되었는데 더 이상 $770가 아니라 이전 세대 모바일 CPU에서 나온 인텔 XC 그래픽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제 CPU에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텔이 실제로 TSMC의 노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의 아크 웹사이트를 보면 인텔이 이를 약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세대부터 보면 리소그래피가 인텔의 다른 모든 사양과 함께 맨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시일을 보고 리소그래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 7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소그래피 라인이 실제로 더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사양 사이에 숨겨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TSMC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인텔에 와서 칩을 만드는데 실제로 어떤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인텔은 TSMC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체 A18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웨이퍼라고 생각하는데 경쟁사인 TSMC로 봐서 그곳에서 웨이퍼를 사서 실제로 칩을 만드는 겁니다. TSMC가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놀랍습니다. 이러한 CPU의 최신 가격을 확인하려면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최근에 제가 한 코어 울트라고 리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다루지 않을 CPU의 특정 사안과 특정 측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패스트 벤치 설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채널과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제게 권장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MD AM5 플랫폼, 인텔 LJ1700 플랫폼, 그리고 코어 울트라 플랫폼이 있습니다. 마더보드 측면에서 AMD는 X870이 프로 아트 크리에이터 와이파이를, 인텔은 아세록 Z90 PG노바를, 코어 울트라는 기가바이트 Z890 에어로스 엘리트 X-ICA를 사용합니다. 모두 RTX 1490을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 체제와 프로젝트 드라이브가 분리되었고 저는 프로젝트 드라이브에 삼성 980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은 최적의 냉각을 위해 360mm AI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오 노멀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모든 열이 IHS에서 쿨러로 매우 잘 전달되고 CPU가 멋지고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램 속도입니다. 저는 실제로 인텔이나 AMD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스톡 설정의 메모리 속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12세대는 4800, 13세대와 14세대는 초당 5600메가트랜스퍼, 리젠 7000은 초당 5200메가트랜스퍼, 리젠 9000은 초당 5600메가트랜스퍼입니다. 코어 울트라는 초당 6400메가트랜스퍼입니다. 이제 IMC와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는 이 코어 울트라 실제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코어 울트라 구 리뷰를 확인하세요. 그럼 먼저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별표가 조금 있습니다. 코어 울트라 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더보드에 디밍을 많이 넣을수록 2개든 4개든 메모리 컨트롤러에 더 어려워지고 공식 메모리 지원은 실제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어 울트라 9나 코어 울트라 209S는 실제로 이전 세대보다 더 복잡합니다. CUDIM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램 스틱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공식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 속도를 지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텔이 브리핑과 리뷰에서 실제로 스위트 스팟이 약 8000MHz라고 말하는데 이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체 사양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에 있는 기본 사양 설정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64GB의 킹스톤 프리 레니게이드와 64GB의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CUDIM이 아니라 일반적인 UDIM이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스톡 설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벤치 설정에서 실제로 다양한 세대의 CPU와 해당 메모리 컨트롤러를 보여주고 속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버클럭,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코어 울트라 9 리뷰를 확인하세요. 이제 전력 소비는 인텔이 브리핑에서 언급하고 강조한 주요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텔 스톡 설정이 적용되었을 때 245K는 소켓에서 135W를 끌어옵니다. 스톡 설정이란 성능 프로필을 의미합니다. 인텔은 이대 CPU에 대해 다른 성능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모든 프로필을 모든 CPU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어 울트라 9에는 기본 성능과 익스트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어 울트라 5에는 기본 및 성능만 있는데 이는 Tier1 및 Tier2 제한을 약간 이동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익스트림 또는 성능 프로필에서 약간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하고 기본 프로필에서 약간 더 보수적인 전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텔 사양에서 테스트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성능의 인텔 사양입니다. 이 모든 다른 프로필의 차이점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세요. 그 영상은 곧 나올 테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인텔은 실제로 이 CPU가 135W 이상을 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59W를 끌어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1460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텔이 끌어당긴다고 말한 181W는 본 적이 없습니다. 1460K에서는 167W만 보이는데 이는 코어 울트라 524K보다 23.7% 더 많은 전력입니다. 7800X3D는 소켓에서 89W를 끌어당기는데 이는 인텔보다 34% 적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 제나벤치의 R24와 궁극적인 CPU 성능을 살펴보면 1460K가 단일 코어 점수에서 약 8.3%,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9.3%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 때문에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전력 소모는 약 24% 낮았지만 성능은
약 10%더 높았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X3D가 단일 코어 점수에서는 약 16.5% 느리지만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약 27%더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제 리젠 7000은 실제로 약간 오래된 인텔의 12세대와 통비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AMD에서 여기 있는 것은 실제로 오래된 CPU이고 리젠 9000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곧 이것도 업데이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크벤치 6에서 1460K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 약 5.5% 느리고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4.6%더 느립니다. X3D는 단일 및 멀티코어 점수에서 9.3%에서 18.4%더 느립니다. 이제 2급부 측면에서 성능 차이를 보고 싶다면 코어 울트라 9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포토샵과 현재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제 벤치마크 측면에서 1460K는 245K에 비해 전체 포토샵 점수에서 1.4% 더 빠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글쎄요, 실제 성능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7800X3D는 5.4% 더 빠릅니다. 따라서 꽤 오래된 CPU인 AMD는 실제로 코어 울트라에 비해 이깁니다. 코어 울트라는 훨씬 더 새로운 CPU로 몇 년 더 새로운 CPU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제가 기억하는 한 포토샵에서 항상 지배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룸 클래식이 퍼겟 벤치로 넘어가면 흥미로운 스토리와 패턴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600K는 기본적으로 245K와 동등합니다. 액티브 점수는 11.3%더 빠르지만 패시브는 약 4.8%더 느립니다. 7800X3D는 전체 점수에서 약 15%더 느립니다. 그래서 AMD보다 4.8% 빠릅니다. 비디오 편집과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14600K는 확장 및 표준 전체 점수에서 약 3%에서 5% 정도 느립니다. 전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램 주파수는 실제로 코어 울트라에서 14600K에 비해 800MHz 더 빠르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긴 TOP 점수를 보면 14600K가 실제로 6%더 빠릅니다.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지만 드라이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에 개선된 2급부 때문에 2급부의 하드웨어가 개선되어 긴 GOP가 실제로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7800X3D는 확장 및 표준에서 약 16에서 17%더 느립니다. 14600K는 기본적으로 245K와 동등합니다. GPU 점수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빠르지만 전체 점수는 비슷했습니다. 사실 14600K가 약간 더 빨라 보입니다. 7800X3D는 전체 점수에서 약 6.7%더 느립니다. 따라서 리젠은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빈사이 리졸브의 PG 벤치와 14600K는 전체 점수에서 약 5.5%더 빠릅니다. 그 표준 확장은 약간 더 적고 기본은 0.5%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기본이 데이빈사이 리졸브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즉 일부 하드웨어가 활용되지 않고 실제 PC는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긴 GOP 점수가 표준 점수에서 14600K에서 34%더 빠르고 확장 점수에서 21.7%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드라이버 문제가 있거나 소프트웨어가 코어 290S 시리즈에 있는 새로운 2급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리젠은 전체 점수에서 약 3.5에서 6.7%더 느리고 실제로 인텔 측에서 그만큼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D 렌더링과 우선 블렌더입니다. 14600K는 몬스터 장면에서 약 3.7%더 느리고 교차 장면에서 2%더 빠르고 교실 장면에서 약 7.3%더 느립니다. 따라서 245K가 실제로 3D 성능을 개선하고 와트수를 낮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리젠은 이러한 렌더링 장면에서 약 14에서 18%더 느립니다. 따라서 인텔은 3D 렌더링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VL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600K는 약 5.7%더 느리고 7800X3D는 약 19%더 느립니다. 그래서 인텔은 CPU 렌더링에 있어서 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245K는 꽤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인텔 CPU에 비해 전력 소모가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고 이사 후 K로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을까요? 인텔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이것은 인텔의 새로운 세대 CPU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는데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PU의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아키텍처의 끝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타일 기반 CPU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튀기고 다른 것들의 다른 부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며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것을 얼마나 멀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보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약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1460K는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1이 13, 14세대에 있을 때 확실히 가치 있는 업그레이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 울트라 이븐 OS는 11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뛰어드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가성비 좋은 CPU는 인텔 LGA 1700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출판했던 2개월 전 또는 그 이상 전에 그 점에 대해 옳았습니다. 퍽 크리에이터 PC 가이드는 모든 비디오의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빌드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최신 최고의 가성비 크리에이터 PC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는 훨씬 더 저렴해졌습니다. 인텔이 가격을 낮추고 계속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리즈로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에서 변경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인텔이 추진하고 있는 2급 프로, 이것이 새로운 소니 XAVC-H 코덱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는 최초의 CPU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인텔의 이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브리핑이나 자료에도 실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저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니가 라인업에 추가한 일부 새로운 코덱에 대한 하드웨어 가속이 갑자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동일한 코덱이 이제 인텔의 11세대 2급부에서 실제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 변형이 아닌 2급부가 있는 11세대 CPU가 있더라도 동일한 코덱이 코어 울트라 200S까지 시리즈 전체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코어 200S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전 세대도 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급부 쪽의 크리에이터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텔과 AMD를 비교해보면 비디오 편집과 사진 편집을 하고 있고 H264 나우 코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AMD도 매우 견고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M5 플랫폼은 다양한 CPU를 많이 지원하는 듯하고 업그레이드 경로가 인텔에 비해 약간 더 건강한 듯하지만 인텔이 실제로 동일한 플랫폼에 더 많은 CPU를 출시한다는 것은 많이 되죠. AMD는 사진 편집에서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AMD는 기본적으로 비디오 편집에서 더 뛰어납니다. 2급부를 사용하고 실제로 하드웨어 가속 재생을 활용한다면 인텔 2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AMD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AMD, 이 모든 CPU를 실제로 검토하여 크리에이터 PC에 대한 최상의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완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것과 모든 새로운 아키텍처, 인텔이 추진하는 새로운 방향을 보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은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리뷰어가 리젠 9000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점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에 AI를 적용하고 AI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